안녕하세요. 건설 다 까보자. 아나운서 김형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건설 업황을 좀 살펴보면요.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일단 나라 안팎으로 해외에서는 수주 실적이 좀 부진해서 좀 힘들고요. 또 안쪽으로는 우리 정부의 좀 부동산이 강력한 대책들이 좀 나오면서 업계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특히나 중소건설사들은 수주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공공공사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사를 맡았는데 하면 할수록 손해다 적자 수주의 불편한 진실. 무슨 소린지 오늘은 대한건설협회의 최상근 기획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에 이렇게 나온 분들 보면서 네. 어떤 생각하셨어요? 잘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이 좀 지금 얼어 계시는데 좀 편하게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네네. 오늘 하필이면 또 이게 참 쉽지 않은 네. 유쾌하지 않은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자 수주의 불편한 진실. 공공공사 적자 수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한마디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를 했는데 손해를 본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건설사가 발주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돈보다 예.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서 적자를 본다는 것이죠. 하하. 그래서 흔히들 업계에서는 이 적자 수주를 국가에 기부한다. 국가에 기부한다는 뜻으로 기부공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저는 좀 의심병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사실 우리 흥정이 가능한 재래시장 가면 네. 우리 어머님들이 이거 그렇게 좀 밑지고 주는 거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윤이 남으니까 장사를 계속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한다. 이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공공공사에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준비를 또 많이 드려볼게요. 해주셨네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최근 3년간 준공된 토목공공공사의 그 실행률 현황입니다. 다양한 이제 입찰 계약 방식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실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급받은 돈에 비해서 들어간 돈에 대한 비율.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간 돈에 대해서 지급되는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의 비율. 이걸 실행률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제 100%면 남는 게 아예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100%가 되면 남는 게 전혀 없는 것이죠. 네. 100을 초과하게 되면 적자가 되는 것이고, 네. 100을 초과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 100을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적격 심사 입찰 계약 방식의 경우에 보면 지금 103.06%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은 발주청으로부터 받은 돈은 100인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103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하. 예.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06%가 나와요. 이 말은 6% 정도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한다. 예. 그게 현실이다. 그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이게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주를 해서 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벌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이게 수주를 한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투철한 이 국가 의식으로 기부를 하는 마음으로 소명 의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주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공사 실적이 필요해서입니다. 공사 실적이 필요해서 적자 수주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 실적이 왜 필요한 거죠? 그 공공공사는 예.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입찰 심사 과정이 그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심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 실적입니다. 공사 실적. 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자료가 오늘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것이 이제 공공공사 실적평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량의 경우에 교량 등급 A, B, C 등급 이 세 개의 등급으로 봤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만족해야지만이 비로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입찰 자체를 만족하지 않으면 입찰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신생 기업이거나 좀 중소 건설사들은 이런 실적들이 있어야만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입찰이 시행됐던 모 지자체에서 지하철 공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대부분 낙찰 업체들이 100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네. 예. 왜 100억씩 손해 보면서 공사 입찰을 참가하고 그 공사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타국의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없다면은 해외 입찰에도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자라는 것을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한 걸음 더 또 들어가서요. 사실 어쨌든 적자를 해서라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공사 실적이 좀 있어야 다음 걸 또 기약을 하면서 수주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계속 수주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근로자 임금도 줘야 되고 뭐 건설 기계들도 좀 구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적자 수주가 이게 가능할까요? 불편한 진실 두 번째 또 여쭤봐야겠는데요. 네. 두 번째 진실은 예.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죠. 네. 기업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비를 놀릴 수는 없는 일이고 네. 그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지만이 기업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공공공사 계약은 장점이 있어요. 그 장기 이 계속공사가 보통이다 보니까 수년 동안의 공사 대금을 여러 번 이렇게 나눠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준공 때쯤 되면은 그 손해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 당장은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들어보셨습니까? 어닝 슈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네. 갑자기 예상했던 실적보다 너무 저조한 실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어닝 슈커라는 것은 네. 그 중국 시점에 회계 결산에 그 적자가 반영되다 보니까 네. 주식상에서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 그걸 어닝 쇼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현상이 이런 적자 수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계속 그 적자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꺼번에 빵 터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준공 시점에 결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닝 쇼크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아하. 일단 적자 수주의 불편한 진실 두 가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진실. 이건 제가 사실 대본을 보고도 건설 기업들이 이래서 불편한 진실 세 번째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예. 진짜 몰라서입니다. 진짜 몰랐어요. 네, 적자인지를 예. 몰라서입니다. 적자인지를 왜 네. 모를까요? 네. 네. 그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 보통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적격심사 입찰 가격 평점 산식인데요. 산식이요. 이거 제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 이후에 수학을 제가 우리 앵커께서 예, 보시고 뭐 수학을 어떤 놨는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죠? 지금 뭐 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네. 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100분의 88 빼기 복잡한데요. 네, 복잡하죠. 예. 어렵습니다. 저도 설명 좀 해주셔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봤던 그런 어떤 방정식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참 어렵네요.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
대부분의 공공공사는 가격 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적격 심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네. 종심제, 종합심사 평가 낙찰자라고 하죠. 종심제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또 산식이 있어요. 네. 가격 평가에 있어서는. 예.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낙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100분의 88에 예. 집중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 종류, 입찰 방식에 따라서 만족하는 점수가 다릅니다. 소위 커트라인이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 이제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의 경우입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보통 낙찰을 하려면 85%를 투자를 해야지 낙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0분의 88, 이 100분의 88이 뭐냐면은 100분의 88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께서는. 글쎄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예. 예. 그 발주청이 제시한 가격의 88%를 기준점으로 놓고 예. 그리고 가격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네. 무조건 한 12% 정도, 15% 내외가 깎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아야지만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발주청이 제시한 가격을 100을 놓고 봤을 때 이 88%가 가격 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제시 가격이 100원이라고 한다면은 88원에 방점을 두고 가격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100분의 88이 뭐냐면 입찰자가 100을 제시했을 때 낙찰자가 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죠. 그게 상식인데. 그거의 88%를 기준점으로 놓고 평가를 한다. 그 두 번째는 그 100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산정이 정확하게 사실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지금 이제 내는 쪽에서 이게 맞아, 이거에 맞춰 하면서도 거기서 또 깎아서 결국에 공사 업체에게는 그렇게 가니까요. 야, 이거 좀 이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저는 야속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게 기존에 공사했던 게 그 금액이었으면 사실은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데 더 올려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자꾸 깎여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발주청이 그 설계 가격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정부가 그 작성한 표준 분셈 또는 그 표준 시장 단가라는 그 기초 단가 자료집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초 단가를 산정할 때 그 예를 들어서 표준 시장 단가의 경우에는요, 과거에 있던 단가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낙찰률이 계속 깎여 나가지 않습니까? 예. 깎여진 그 낙찰 단가를 수집을 해서 다음 공사에 기초 단가로 사용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깎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설계 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참 어렵습니다. 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금액 자체가 이게 적자를 부르는 상황이라면 게다가 그 적자가 다시 그 다음 공사에 또 적자를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중소건설사들은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해결해보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 정부나 지자체 야속하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심정도 있으시겠지만 발주사와 건설사 머리를 맞대고 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낙찰률이 95% 수준이고요. 최소한 95% 낙찰률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건설 근로자의 임금도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고 하도급 자재 장비 관련 업종에 대한 대금도 적정하게 지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태를 벗어나서 공공발주제도에 대한 그 획기적인 개선책을 정부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SOC 예산이나 뭐 이런 경기 부양책의 또 일환인 거잖아요. 이런 이 공공공사를 또 크게 이렇게 하는 것들. 경기 부양이 잘 되려면 기업들이 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공공사 이 정상화가 공사비 정상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힘 좀 제대로 좀 써주실 수 있는 분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한번 말씀하시죠. 예, 크게 한번 하실 말씀 속 시원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 공공공사 발주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외 주입사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재정 투자를 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적정한 공사 대금, 적정한 근로자 임금, 적정한 하도급 자재 장비 대금이 지급되어야지만이 국가의 재정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90% 낙찰률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적자 수주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수주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니 이게 참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드린 말씀들 잘 좀 보고 계신 분들, 정책 결정권자분들이 좀 잘 들으셔서 우리 현재 발주자, 또 건설산업 종사자, 미래 발주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까지 다 행복하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침체된 건설업계가 빨리 일어나야 우리 경제도 좀 활성화되겠죠. 오늘 건설 다 까보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기획본부장님 감사의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